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집사 백종환입니다. 장애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당신께 엄마, 동생, 의사가 들려주는 조금 특별한 행복한 이야기, 아름다운 증후군입니다. 아름다운 증후군,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은 다운 증후군과 관련된 세 분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먼저 최은경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님,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최은경 교수는 다음 카페 전국 다운 부모 모임 운영진이고요. 지난 2021년부터 유튜브 다운 증후군 스며들다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한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님, 30 중반의 나이지만 4살에 머물러 있는 다운 증후군 장애 언니를 두고 있습니다. 박주영 교수도 장애인과 그 가족이 사회로 더 많이 나오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언니와 가족들의 일상을 담은 유튜브 채널 다운 증후군 선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영 성균관 의대 삼성 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님, 오수영 교수는 다운 증후군 검사를 늘 설명하는 산부인과 의사로서 의학적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것을 큰 목표로 두고 있는 교수이십니다. 다운 증후군의 아들을 둔 최은경 교수는 분명 어렵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시간이 훨씬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주영 교수, 태어나 보니 이미 내 곁에 있던 다운 증후군의 언니가 있었고 언니로 인해서 온전한 나만의 세상은 없지만 그럼에도 그리 힘겹지 않고 행복하다. 언니 덕분에 아직도 배우고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수영 교수,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태아에게 염색체 이상이 있음을 알면서도 임신을 유지하고 태어난 아기에게 최선을 다하는 부모들을 돕는 것을 무거운 책임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장애가 희망과 행복일 수 있음을 전하는, 장애가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엄마가, 동생이, 의사가 들려주는 조금 특별한 행복한 이야기입니다. 커밍아웃,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우리 말씀에 따르면 커밍아웃이란 동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일이다. 장애 가족도 커밍아웃이 필요하다. 그런데 아이의 장애를 커밍아웃 할 때의 스트레스는 처음 진단을 전해 들었을 때의 충격 못지않다. 언제, 누구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가? 아기가 태어나면 모든 사람이 아기 안부를 묻는다. 출생 시 체중과 아기 사진을 공유하고 축하를 주고받는다. 그걸로 끝이 아니다. 아기가 자라면서 성취해야 할 성장 발달 지표들을 궁금해하고 확인한다. 그것이 아기 있는 집에 대한 통상적인 관심과 예의다. 하지만 장애 가족에게는 큰 문제이기도 하다. 출생 직후 자녀가 다운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부모는 깊은 충격에 빠진다. 건강 문제가 있다면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 치료,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산후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취약한 시기에 엄마는 다운 증후군을 가진 자녀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된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아기 소식을 전해야 할지 역시 큰 숙제다. 우선 양가 부모님께 알려야 한다. 직장 동료, 친한 선후배,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 소식을 전하는 장면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해보지만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할 수 없고 두렵기조차하다. 나와 아기가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불쌍하게 볼 것 같은 수치심, 사회적 지위와 경제 상태에 상관없이 실패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아
망설여진다. 가능하면 그 순간을 늦추거나 회피하고 싶다. 커밍아웃은 부모뿐 아니라 조부모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처럼 아기가 귀한 사이에서 손주를 본다는 것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관계망에서도 큰 경사다. 이들의 카톡 프로필은 손주 사진과 자랑으로 도배된다. 자녀가 결혼할 생각조차 없는 경우는 손주 본 친구들을 무척 부러워한다. 이들 세대는 발달 과업을 잘 성취한 자녀가 곧 본인의 성공적인 노년을 증명한다. 반대로 조부모 세대에게 장애란 다름이 아닌 부족함의 상징이다. 사정이 이러니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회관계망에서 손주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음을 밝히기란 결코 쉽지 않다. 남편에게 지금도 고마운 일이 있다. 내가 주성이와 함께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주변의 소식을 다 알린 것이다. 우리 부부는 같은 직장에 근무했기에 함께 아는 사람이 많았는데 내 안부를 묻는 친구와 동료들에게 주성이 진단명을 널리 알렸다. 좀 과장하면 전 병원에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 한국에 돌아와 보니 지인들이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어서 고민이 크게 줄었다. 모르는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커밍아웃을 하면 됐다. 그럼에도 커밍아웃은 불편하다. 커밍아웃 하는 사람도 오만 가지 생각 끝에 어렵게 말을 꺼내지만 듣는 사람도 대부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이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고 배운 적도 없기 때문에 마음과 달리 미숙하게 반응할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어떻게 하냐 등 지나친 동정을 하거나 심지어 산정 검사를 안 받았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아이를 앞에 두고 그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렸다. 태어나서는 안 될 아이가 태어났다는 듯. 상처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은 몰라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장애인을 가까이서 경험한 이가 많지 않을 때였다. 그럼에도 이들과의 인연은 길지 못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인들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눠줬고 아무렇지 않게 대하려고 노력했으며 분명 주성이를 더 예뻐해 줬다. 커밍아웃은 일종의 통과 의례다. 힘들지만 빨리 겪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 그래야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는다. 아이를 낳기 전에 수많은 사회적 관계가 아이를 낳은 후에도 지속되어야 부모가 건강할 수 있다. 아이에 대해 물어볼까봐, 장애가 있다는 걸 알아볼까봐,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질까봐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다. 물론 다운증후군 부모들의 자조그룹이 있지만 그 관계는 기존 관계망의 플러스 알파가 되어야지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이의 외모가 괜찮은 것 같다고 가능한 천천히 알리고 싶어하는 부모도 있다. 감히 말하건대 그건 고슴도치 부모의 생각일 뿐이다.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자세히 보면 나름 부모와 닮아서 모두 다르게 생겼지만 전 세계 공통의 외모의 특징은 비켜갈 수 없다. 주변에 아기의 엄마들, 친구들이 다 안다.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아는 척하지 못할 뿐이다. 주성이를 키우면서 오히려 SNS를 열심히 하게 되었다. 소식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성이 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다. 다운증후군 아이가 있는 가족도 다른 집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아니 더 행복할 수 있다고 보여주고 싶었다. 주성이가 태어났을 때 소식만 듣고 그 뒤로 우리 가족이 어찌 사는지 모른다면 얼마나 힘들게 살까, 아이는 괜찮을까, 얼마나 심할까 지레짐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주성이의 성장 과정을 SNS에서라도 본 사람들은 만났을 때 더 친근하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나 다를까 주성이가 병원에 오면 처음 봤는데도 동료들이 엄청 반겨준다. 나 너 잘 알아.
얼마 전에는 혼자 치과 병원을 왔다 가는 주성이를 알아보고 너무 반가웠다며 대학 선배가 SNS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주성이가 다운증후군 홍보대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운증후군 아이도 여러분의 아이와 똑같아요 라고 알려주고 싶다. 주성이가 친근해진다면 다운증후군을 가진 다른 사람을 만나도 친근함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와 그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감춰야 할 비밀처럼 아이의 다운증후군에 대해 밝히기를 미룬 채 걱정에 휩싸인 부모가 있다면 용기를 내 빨리 커밍아웃 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이 자기 아이를 수용하는 첫 단계다. 무릎 꿇는 부모가 될 용기가 없어서 실패한 특수학급 만들기 경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준 사건, 일명 장애 학생 부모 무릎 호소 사건이 2017년 7월 저녁 뉴스를 도배했다. 그때 주성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부끄럽게도 그때까지는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 회원 가입과 회비 납부 정도로 장애 자녀 부모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고 생각했다. 당연히 부모연대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대학 때 학생운동을 경험해보지 않았고 보수적인 부모 밑에서 자라 투쟁, 연대라는 단어가 낯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굳이 이런 단체의 도움 없이도 우리 부부의 노력으로 주성이가 잘 크고 있었기에 정책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사실상 방관자요, 남이 어렵게 얻어낸 혜택을 누리기만 하는 비겁한 엄마였다. 그 뉴스는 주성이를 낳고 키우면서 가장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간접 경험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비로소 절실하게 느껴졌다. 밤늦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했다. 그러다 결심했다. 아파트 단지 내 중학교에 특수학급을 신설해야겠다. 그렇지 않아도 주성이의 중학교 배정에 고민이 많았다. 어떻게 되겠지 하고 있다가는 학교 배정이 어려울 수 있었다. 뉴스에 보도된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만 다니는 학교다. 비장애 어린이와 통합교육을 원한다면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 학교로 진학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주성이도 단지 내 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옆 단지 학교까지 30분씩 걸어 다녔다. 그때는 학교에 특수학급을 만든다는 거창한 생각은 하지도 못했다. 5학년 1학기 때 교육청에 알아보니 중학교 사정은 초등학교보다 더 심각했다. 우리 단지에 중학교가 있었지만 특수학급이 없어 버스로 4정류장 떨어진 중학교에 배정될 판이었다.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 어떡하지 생각만 하다가 이젠 최선을 다해 특수학급을 신설해 보겠노라 다짐했다. 투쟁을 모르는 초보 엄마는 무식했다. 우선 단지 내 중학교에 전화해 교장 선생님 면담을 요청했다.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르면 이 학교가 1순위라서 특수학급 신설을 상의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번 전화했지만 교장 선생님과 면담은커녕 통화도 어려웠다. 겨우 교감 선생님과 통화가 되었다. 우리 학교는 초과밀 학급이라 특수학급 신설은 어렵습니다. 교장 면담 거절 사유는 다양했다. 공립학교 교장이 이렇게 높은 분이구나. 약속을 안 잡아주니 등교 시간에 맞춰 학교에 찾아갔다. 무작정 교장실에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교장 선생님, 여러 번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는데 너무 통화가 어려워서 직접 찾아왔어요. 후년에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데요. 저희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특수학급이 필요합니다. 특수학급을 신설할 수 있는지 의논 드리고 싶어서요.
교장 선생님은 무슨 잡상인이 무단으로 들어온 것처럼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쫓아내려고 했다. 나가세요. 이렇게 무작정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약속을 안 잡아온 건 죄송한데요. 그럼 약속을 잡아주세요. 그러면 다시 오겠습니다. 이분 좀 내보내세요. 이렇게 아무나 들어오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는 옆방문을 벌컹이 열더니 내 팔을 잡고 행정실로 밀치고는 문을 꽝 닫아버렸다. 아, 장애인 부모는 이런 취급을 받는구나. 태어나서 처음 느낀 수치심, 모멸감이었다. 행정직원들이 나를 설득했다. 학교란 곳이 절차가 있다. 작년에도 특수학급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여기는 너무 과밀학급이라 장소가 없다. 그냥 돌아가시라. 무릎 꿇은 엄마들이 떠올랐다. 이건 그들의 상처에 비할 바도 아니겠지. 무릎은 못 꿇지만 이건 해내겠노라 결심했다. 우선 교육자가 학부모를 대하는 무례한 태도, 신체적 접촉과 물리적인 힘을 가한 교장을 용서할 수 없었다. 교육청 신문고의 면담 거부와 신체적 정신적 폭력 행사에 대한 민원을 접수했다. 논문 쓰듯 검색에 들어갔다. 학교 정보가 공시되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주변 학교 현황을 분석하고 지도에서 통학 거리를 비교해보니 한 가지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우리 동네 아파트 4곳을 둘러싸고 4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유독 우리 단지 학교만 학급당 학생 수가 36명이다. 다른 3개 학교는 20명에 불과했다. 뭔가 이상했다. 옆 아파트 뒤쪽 단지 학생들은 다른 학교가 더 가까운데도 모두 우리 단지 학교로 배정되었다. 그 결과 근거리 배정이 원칙인 장애 학생이 버스를 타고 먼 학교로 가야 했다. 최근 몇 년간 장애 학생의 중학교 배정을 살펴보니 우리 단지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런 학생은 매년 있었다. 그저 특수학급이 없어 먼 학교로 배정되거나 특수교육을 받지 못하고 일반 학급에 다니고 있었다. 지역교육지원청에 민원을 넣었다. 장애 학생 배정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교육권 박탈과 한 학교에 편중된 배정의 기이함을 설명하고 특수학급 신설을 요청했다. 담당 주무관의 전화 답변은 모호했다. 어쩔 수 없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다. 앞으로 개선하기는 할 거다. 역시 만나주지도 않았다.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행위를 시정하라는 민원을 냈다. 인권이란 곳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뉴스에나 나오는 줄 알았지 내가 민원을 내게 될 줄이야. 서류를 접수하고 나오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다. 빨리 직장에 돌아가야 했지만 눈앞에 십자가가 보여 무작정 다가갔다. 영락교회였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니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억울함, 서러움 때문이 아니었다. 그간 사회적 약자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겪은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겠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이 일을 겪을까. 나는 그래도 조금 더 배웠고 안정된 직장과 환경이 있는데도 장애 자녀 키우기가 어려운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동안 너무 편히 살았구나. 내가 없으면 우리 주성이는 이런 일을 얼마나 많이 겪을까. 눈물은 그칠 줄 몰랐다. 틀림도 다름도 아닌 다채로운 세상을 위해 People First 언어. I wanna be no people first. 나는 우선 사람으로 알려지길 원한다. 1974년 미국 오리건주에 열린 자기 권리 주장대회에서 한 발달 장애인은 이렇게 말했다. 장애인이라 불리기 전에 우선 사람으로 존재하길 원한다는 의미를 담은 People First는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칭하는 대명사가 됐다. 아직도 우리나라 뉴스에는 이런 표현이 나온다.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는, 다운증후군으로 치료 중인 다운증후군 환자. 다운증후군은 질병일까? 다운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 환자일까? 다운증후군은 치료가 가능한가? 주성이는 가족 중 누구보다도 건강에 잔병 치레 없이 자랐다. 그래도 환자일까? 그렇지 않다. 다운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상태다. 다운증후군은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지만 계속 치료가 필요한 질병은 아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평생 동반해 살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영어로 다운증후군을 특별한 상태, 스페셜 컨디션이라고도 표현한다. 사실 오랫동안 국외 학술지에서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환자를 백혈병 환자, 루키미어 페이션트, 다운증후군 환자, 다운 신드롬 페이션트라고 표현했다. 국내에는 아직도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patient with leukemia, patient with 다운 신드롬 등의 표기가 등장했다. 논문 작성 형식 기준을 제시하는 미국 심리학회 가이드라인 2017년 개정 칠판에서도 이런 People First 언어를 사용하도록 공고했다. 이제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질병도 환자도 아닌 사람을 강조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왜 그래야 할까? 중복과 긴 표현을 싫어하는 영어에서 왜 이렇게 길고 불편하게 표현하려는 것일까? 언어는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문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질병보다 사람을 우선하고 환자 대신 인간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장애는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다. 장애는 하나의 특성일 뿐이다. 주성이는 그림을 잘 그리고 에스파라는 걸그룹을 좋아하며 춤추기를 즐긴다. 그리고 다운증후군이라는 특성이 있다. 다운증후군 자녀를 키울 때 매일 장애를 생각해가며 키우는 부모는 없다. 그냥 온전히 내 아이로 바라볼 뿐이다. 내 박사학위 논문 제목은 다운증후군을 가진 자녀를 둔 부모의 가족 극복력이었다. 논문 심사 과정에서 부심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제목이 기냐고 나무라셨다. 굳이 가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를 말씀드린 후에야 동의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나 역시 다운증후군을 가진이란 표현이 완전히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달리 우리말에는 with를 살릴 만한 표현이 마땅치 않다. 이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도 꿈꿀 자유 강병철 선생님과 상의했었다. 다운증후군을 가진 아동, 다운증후군이 있는 아동? 강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with는 가짐보다는 있는 이라고 옮기는 편이 더 적절하지만 뒤에 아동, 가족 등이 붙으면 읽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부정적인 의도가 아니며 가독성을 고려해 우리 책에서는 다운증후군 아동, 다운증후군 어린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렇다. 모든 언어는 다르며 우리말에는 사람을 먼저 써서 강조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이런 생각과 논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장애를 그저 한 사람의 특성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좀 더 빨리 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 때문이다. 어쩌면 그런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지 모른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 예측한 2023년의 첫 번째 트렌드는 평균 실종이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다. 이제까지 평균으로 표현할 수 있었던 무난한 상품,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다.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됐던 것이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규정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제각각 인정받으면서 평균적인 생각은 점차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기뻤다. 평균이 실종된다면 장애도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규정되는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데 이보다 더 울림 있는 장면을 접했다. 2023년 백상예술대상에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TV 부문 대상을 받은 박은빈 배우의 수상 소감이었다. 세상을 바꾸는데 한몫하겠다는 그런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적어도 이전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또 전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들을 다름이 아닌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연기했었는데요. 그 발걸음에 한 발 한 발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행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의 수상 소감은 600만 뷰 이상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었다. 엄마인 나조차 아이의 장애를 그저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바랐는데 연기자인 그는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장애를 개인의 고유한 특성으로 생각하고 이들로 인해 다채로운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앞으로의 연기가 더 빛나기를 기대한다. 언니는 장애인이지 아주 조금 이해와 배려를 바라요. 언니는 장애인이지 언니한테 하는 말이다. 함께 갔던 쇼핑몰에 화장실 줄이 길게 늘어섰다. 기다렸다가는 참지 못할 것 같은 언니의 표정을 보고 곧바로 장애인 화장실을 찾았다. 길고 긴 줄의 맨 앞으로 가보니 장애인 칸은 비어있다. 물론 지체장애인을 위한 공간이지만 이럴 땐 장애인 찬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당장 큰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언니! 장애인 화장실 비어있으니까 저기로 들어가. 나는 다른 비장애인들과 함께 줄을 서고 언니를 들여보냈다. 죄송해요. 장애인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조카 돌잔치 뷔페에서였다. 언니는 다양한 음식을 무한정 먹을 수 있는 뷔페를 좋아한다. 그날도 음식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릇을 든 채 여기저기 날아다녔다. 주위 사람에게 신경을 잘 쓰지 않는지라 사람들 눈살을 찌푸리게 할세라 노심초사하며 언니 뒤를 따라다녔다. 아니나 다를까 스테이크가 눈에 띄자 놀라운 속도로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나아간다. 어떤 여자분의 어깨를 획 밀치고도 모르고 그냥 간다. 나 같아도 화가 났으리라. 자칫 손에 든 접시를 놓치거나 음식을 떨어뜨릴 수도 있었다. 다행히 그분은 빈 접시를 꼭 쥐고 있었다. 그가 눈살을 찌푸린 채 살짝 목소리를 올리며 언니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남이 아를 하던 어를 하던 언니 귀에는 들리지 않을 터. 오로지 스테이크만 보며 직진하는 언니는 밀쳤는지 어쩌는지 실례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광속으로 시야에서 사라졌다.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여자분의 팔을 잡았다. 제가 해명할게요. 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죄송해요. 장애인이에요. 이해 좀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거듭 사과를 한다. 그분은 감사하게도 내 첫마디에 찌푸린 얼굴을 푼다. 몸짓과 말로 연신 괜찮다는 뜻을 전한다. 작은 이해와 배려가 너무나 고맙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언니는 맛있는 스테이크를 손에 넣었고 그 손님은 마음을 풀었다. 그럼에도 내 기억 속에서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남들에게 부딪히지 말라고 수없이 말했건만 예상대로 흘러간 상황. 예상대로 행동한 언니가 야속했다. 잠시나마 언니를 향한 찌푸린 눈살을 본 것도 역시나 하며 곧바로 사과하는 내 모습도 굳이 장애인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지 않았냐는 엄마의 말도 계속 되새겼다. 그 와중에도
언니는 서너 번이나 새 접시를 들고 출동했다. 하하하. 저분 장애인일 수도 있어. 그냥 지나가자. 남편과 번화가를 지나다 누운 채 있는 힘껏 소리 지르는 남자를 보았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수군대며 그를 피해갔다. 우리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얼른 지나쳤다. 그의 행동을 문제 삼는 남편한테 이야기한다. 장애인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장애인이에요,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언니. 언니한테 자주 하는 말이다. 장애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갈 때는 복지카드를 꼭 챙겨주고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장애인입니다 말하라고 한다. 타인에 대한 배려가 조금 뒤처질 수밖에 없기에 먼저 다른 사람의 배려와 친절과 이해를 구하라는 이야기다. 비장애인이었다면 하지 않을 행동을 했을 때에 대비하는 말이기도 하다. 스스로 해야 할 일, 혼자서도 해봐야 할 일을 할 때에는 지켜봐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언니 혼자서는 처리하지 못하는 일, 비장애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우리 언니는 특히 도움과 관심이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한 훈련도 필요하고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도움을 받는 상황에도 익숙해져야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신신당부한다. 나는 사람들의 배려가 좋다. 화가 날 법한 상황인데도 장애인임을 알고 오히려 미안해하던 여자분이 좋다. 벚꽃잎 흩날리는 관광지에서 언니와 눈을 꼭 맞추며 울 언니 귀엽다고 솜사탕을 돌려 산처럼 만들어주신 아주머니가 고맙다. 음계도 모르는 언니를 흔쾌히 가르쳐주시고 한 곡을 끝날 때마다 함께 기뻐하며 연주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는 피아노 선생님이 좋다.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그런 작은 배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불편한 진실. 언니는 운 좋은 장애인이다. 아직도 잊을 수 없다. 10여 년 전 신촌의 어느 햄버거 프랜차이즈 지점이었다. 대학생이었던 난 신촌에 놀러 갔다가 허기를 달래러 그 가게에 들어갔다. 주문한 햄버거를 받아 올라간 2층에서 두 사람을 보았다. 한 사람은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다. 21번 염색체가 3개로 태어난 그 젊은 남자는 햄버거 가게 유니폼을 입고 모자를 썼다. 틀어진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웠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도 어딘지 엉성했지만 그 자신은 바쁘고 진지했다. 한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여성이었다. 똑같은 유니폼을 입고 똑같은 모자를 썼다. 다운증후군 남자를 따라다니며 미처 정리하지 못한 테이블에 각을 맞추고 쓰레기 치우는 일을 마무리했다. 닦이지 않는 테이블은 쓱쓱 닦았다. 추측컨대 아마 그 가게는 장애인 고용제도에 따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기 위해 남자를 고용했을 것이다. 장애 정도를 감안해 사람들이 먹고 간 자리를 치우게 했을 것이다. 분주한 노동의 현장에서 아들이 혹시나 상처받지 않을까,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제 몫을 다 할까 걱정이 된 엄마가 따라 나와 일을 도왔을 것이다. 무급으로. 다행히 혼자였다. 자꾸 솟아나는 눈물을 참으며 꾸역꾸역 햄버거를 먹었다. 행복하든 불행하든 장애인이라는 버튼이 눌리면 쉽게 눈물이 나는 편이다. 푼수처럼. 그분들께 깨끗이 치워져서 고마워요. 따뜻한 인사라도 건네고 싶었다. 제 언니도 다운증후군이에요. 너무 반가워요. 라며 아른 체도 하고 싶었다. 하지만 20살의 어린 나는 고민만 하다 가게를 나왔다. 나중에 다시 그들을 보고 싶어 같은 시간대에 방문했지만 볼 수 없었다. 언니는 참으로 운 좋은 장애인이다. 엄마는 챙길 일이 있으면 시간을 내어 언니를 돌봤다.
언니는 일도 하고 다양한 활동도 했다. 일할 때는 활동보조 선생님과 함께 퇴근 후에 간단히 산책도 하고 공연도 보러 다녔다. 일을 하지 않을 때도 구몬학습, 오카리나 연주, 복지관 프로그램 등에 참여했다. 대기업 연구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아빠 덕분에 금전적인 문제를 겪은 적도 없다. 교육학을 전공해 자녀 교육에 각별히 신경을 썼던 엄마 덕분에 계속 긍정적인 자극을 받았다. 적당히 벌고 적당히 시간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복을 누렸다. 나도 참 운 좋은 사람이다. 부모님이 돌봐주시는 덕에 언니를 위해 살지 않아도 된다. 언니가 나름 바쁘고 행복하니 내가 많은 시간을 낼 필요가 없다. 어떤 분은 대학 때 점심마다 집에 갔다고 한다.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동안 장애인인 형제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서였다. 가슴이 아팠다. 언니의 장애는 조금만 도와주면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나만의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언니의 외모는 성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귀엽다. 지적 수준이 아주 낮지도 높지도 않아서 가족 모두 큰 걱정을 덜었다. 활동 보조인을 구하기도 어렵지 않다.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지만 언니가 운이 좋은 만큼 나도 운이 좋은 것이다. 염색체 이상이 있었던 아기들. A는 우리 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내과 의사다. 산전의 아기가 다운증후군인 것을 알았지만 임신 종결을 원하지 않았다. 아기는 건강하게 태어났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엄마 아빠를 닮아서 야무진 다운증후군 학생이리라 상상해본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에 나오는 B의 아기는 에드워드 증후군이었지만 부모는 확고히 임신 유지를 원했다. 아기가 태어난 후 아빠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에드워드 증후군이라는 심장 수술을 주저해야 할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물었다. 아기는 선천성 심장 질환 수술을 받고 만개한 벚꽃처럼 1년 정도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다가 벚꽃잎이 바람에 떨어지듯 세상을 떠났다. C 역시 출생 전 아기의 에드워드 증후군을 진단받고 임신 유지를 원하는 상태로 나를 찾아왔다. 아기는 출생 후 심장 등 여러 장기를 수술받았다. 산모는 아기에게 최선을 다했지만 입원 기간이 점점 길어졌다. 감사하게도 태어나줘서 고마워의 인쇄를 C에게 기부할 수 있었다. 아빠는 별로 내 기억에 남지 않았다. 다른 산모와 비슷한 모습으로 나를 찾아온 D는 터너 증후군이었다. 언니에게서 난자를 기증받아 임신했다. 예쁘고 밝은 미소를 띤 모습이 늘 생생하다. 키는 나보다 약 5cm 작을 뿐이었다. 터너 증후군 평균 신장은 146.9cm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8cm이다. 터너 증후군은 무월경으로 병원을 처음 찾는 경우가 많고 여성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을 지속 투여한다. 밝은 그녀와 잘 어울리는 남편이 병실에서 예쁜 아기를 안고 있었다. 기쁨이 넘치는 그 얼굴에서 난 정말 훌륭한 아빠가 될 테야 라는 다짐이 전해졌다. 출생 후 다운증후군임을 알게 된 아기도 들어있다. 다운증후군 선별검사를 확진검사로 오해했던 한 엄마는 출산 직후에 매우 힘들어했다. 나는 잘 왔어 우리 딸이라는 서효인 시인의 책을 선물했다. 최근에는 쌍둥이 출산 후 한 아기가 다운증후군임을 알게 된 산모도 있었다. 내 앞에서는 눈물을 흘렸지만 훌륭한 엄마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사실 산전에 목덜미 투명대 증가 및 선별검사 이상으로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를 통해 다운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성염색체 이상을 확진받고 임신을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 최근 태아 DNA 선별 검사가 점점 많이 시행되면서 산정 검사가 더욱 정밀해져 다운 증후군뿐만 아니라 성염색체 이상도 미리 진단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들의 블루스의 인기로 전 국민이 다운 증후군 등 염색체 이상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다운 증후군 Q&A. 다운 증후군은 얼마나 흔한가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로 염색체 이상 중 가장 흔합니다. 생존 출생아 약 700에서 800명 중 1명꼴로 발생합니다. 참고로 임신 시 태아 염색체 이상의 빈도는 0.4%입니다. 그중 다운 증후군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18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에드워드 증후군이 15%, 1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타파우 증후군이 5%를 차지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산모의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위험도는 어떻게 되나요? 산모 나이가 25세인 경우 신생아의 다운 증후군 위험도는 출생아 기준 약 1340분의 1이지만 30세라면 940분의 1, 35세라면 약 350분의 1, 40세라면 약 100분의 1, 44세인 경우는 약 30분의 1로 높아집니다. 다운 증후군은 유전 질환인가요? 넓은 의미에서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유전 질환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염색체는 대부분 95% 부모에게서 전달된 것이 아니라 난자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좁은 의미에서 유전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즉, 부모는 대부분 정상 염색체를 갖습니다. 첫째가 다운 증후군인데 부모의 염색체 검사가 필요한가요? 전체 다운 증후군의 95%는 21번 염색체가 3개가 있는 3배수체입니다. 이때는 부모의 염색체 검사가 필요하지 않고 재발률 역시 산모 나이에 따른 일반적 빈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나머지 3에서 4%를 차지하는 불균형 전좌에 의한 다운 증후군에서는 부모의 염색체 검사가 필요합니다. 임신 중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에서 저위험군으로 나왔다면 태아는 반드시 정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운 증후군 선별 검사가 정상이어도 이후 초음파 검사에서 심장, 뇌, 신장 등 주요 장기의 이상 소견이 발견될 수도 있고 드물게 출생 후에 다운 증후군으로 진단되기도 합니다. 아기의 2에서 3%는 신체 구조에 이상을 갖고 태어납니다. 염색체 수는 정상이라도 미세 결실 또는 유전자 이상이 있을 수 있고 염색체와 유전자의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도 주요 장기의 이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출생 후 5세까지 추가적인 이상이 발견될 확률은 3%, 어른이 되기 전에 추가적인 기능 또는 발달 이상이 진단될 확률은 8에서 10%에 이릅니다. 즉, 어른이 되어서 당뇨나 고혈압이 발생할 확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저는 약 24년째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하면서 다운 증후군처럼 비교적 흔한 염색체 이상은 물론 몇만 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드문 태아 질환들을 진료했습니다. 정말 치료가 어려운 유전 질환도 있었고 신생아 때부터 투석을 하면서 버티다가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 아기도 있었으며 안구가 발달하지 않아 앞을 볼 수 없는 아기도 있었습니다. 구조적 이상은 아니지만
24주에 태어나는 바람에 내성마비가 발생해 재활치료를 받은 아기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기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정상 구조와 크게 다르다는 뉘앙스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대신 구조적 이상이란 말을 사용합니다. 구조적 이상은 대부분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운증후군 아기는 심장 또는 위장관의 구조적 이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약 절반 정도이지만 다운증후군이 없는 아기들과 동일하게 수술적 치료로 교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5천에서 6천 명의 다운증후군 신생아가 출생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200에서 277명의 다운증후군 신생아가 출생합니다.